네, 뉴스의 속내를 꼬치꼬치 파보는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에서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뤄달라. 그리고 꼭꼭 탁 꼬집어달라.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라는 것이요, 참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와 가짜 그리고 속뜻을 다 알아보고 공부를 한 뒤에 뉴스를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역시 공부란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윤기찬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걸어다니는 네이버라고 했더니 또 네이버 싫다. 네이버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딕셔너리 발음이 꾸지다고요. 네, 독일 발음이라서요. 발음이 굉장히 전 좀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고민 좀 해봐야죠. 사전 정기. 민족 정기를 좋아합니다. 아우 추워요 민족 정기. 아, 저 사전이라는 별명 괜찮으시죠? 걸어다니는 사전. 발음 잘하시고. 뭐 저는 뭐 따르겠습니다. 아, 근데 네이버 쓰지 말래요. 다음도 쓰면 안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안 되고 다음도 안 되니까 걸어다니는 포털 검들이 걸어다니는 포털. 검색 사이트. 검색 엔진. 좋아, 검색 엔진 정기. 괜찮으십니까? 뭐 저야 뭐 네이버가 더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상관없습니다. 모시고 나가서 가르치겠습니다. 네이버 쓰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당의 비주얼 담당입니다. 윤기찬 변호사님인데요. 윤 변호사님, 네. 비주얼 담당 어떠십니까? 아닌데? 비주얼 글쎄요. 그 비주얼은 뭐 그렇게 생겼는데 네. 내용도 알찬데.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 작가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라고 안 해놓고 또 이렇게 표시를 딴 걸 해놨습니다. 첫 번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의 강경화 구하기라는 제목인데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데요. 강경화 후보 구하기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와 관련해서 지도부를 만나 설득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자, 국민들은 너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강경화 후보를 구하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분명히 위장 전입에 대한 자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송송송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5가지 중에서 한 4가지를 퍼펙트하게 맞췄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너무 헷갈립니다. 누가 누군지도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자, 위원장님 왜 이렇게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문 대통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제시했던 도덕성 검증에도 네. 철저하게 네. 맞지 않는 인물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능력 검증도 제 선을 돌파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뒤에? 그러니까 왜 이래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뒤에는 이 DJ가 큰 틀에서 있다 봐야 되겠죠. 원래 DJ 대통령 통역 출신이고, 두 번째는 가까이로는 반기문이 있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출신이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전직 외교부 장관 10인 정도가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해요? 다 반기문 사단이거든요. 여기에 그 송영순인가요? 네, 성민순. 그분도 했다면서요? 네, 그분은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 가서 왜 또 지지 선언을 해요? 큰 틀에서 반기문 사단인 거죠. 그 위로는 이제 한성수 전 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이제 멘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종화 전 외교부 장관도 시니어로서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고, 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장관을 했던 유명한 김성한 장관 등등 뭐 전방위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춰서 국민들을 오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촛불 혁명에 맛을 들였잖아요. 외인 부대인 홍위병을 끌어들여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맛을 봤기 때문에 네. 이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인 부대를 철저하게 비주류 인사들을 주류로 전면 배치해서 결국은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1순위로 강경화 아웃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도덕성은 둘째 치고서라도 능력 검증 테스트
를 제가 봤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때 그래서 말씀하셨죠. 왜 아닌지를 말씀을 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100% 초기 그 내각 이 후보자들을 100% 다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권력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도덕성과 능력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이런 후보자들은 과감하게 이 포기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변호사님. 왜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오죠? 네, 변호사님. 지금 김상조 후보도 난간에 부딪히니까 뭐 외부에서 지지를 한다 그러고 성명이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당에서 왜 반대하냐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요. 왜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세웠던 본인의 그 기조 원칙과는 어긋나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글쎄 뭐그 문 대통령과 지금 집권 세력이 스스로 네. 도덕적 우위에 있다 뭐 이런 바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개혁을 했던 그 시도했던 게 이제 막혔던 거. 네. 그래서 빨리빨리 본인들이 추진하겠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지금 국민에 의한 정치를 표방하시면서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어느 정도 가미되는 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촛불 민심을 살피고 뭐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지지선을 받고 이거 다 좋은데 근데 진짜는 대의민주제가 사실 지금 근간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청문 절차가 왜 있습니까?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강제적 규정은 아니지만 2014년도에 도입했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제도를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한 원칙을 훼손한다 이걸 떠나서 이분들은 이미 국민들이나 대다수 야당이 3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강경화 그렇죠. 후보자 같은 네네. 경우는. 근데 밀어붙이는 이유가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도, 그런 내부적인 사연이 있다면 더욱 안 되는 거고 네. 이분은 지금 유엔 공무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강경화 후보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나 외교 상황에 맞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말이죠. 과거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과거 새누리당 여당인 시절에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요. 청문회만 하면은 아고 물어뜯었던 게 전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원칙주의적으로 했던 게 전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이렇게 뭔가 그 본인들이 세웠던 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기준이란 건 언제나 너와 내가 함께 지키는 게 기준이란 걸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중소기업들과도 소통 실패한 국정기획위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건립 이래 중소기업 지원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정권이 있느냐, 행복한 줄 아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겁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옛날에 산자부 외청이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벤처부로 격상을 장관급으로 이제 격상을 시키겠다는 그런 저처를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를 사실 좀 보여준 거죠. 네. 근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체성을 보면 이게 네. 사실은 그 대통령령이거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그 법령, 영인데 네. 규정인데 대통령령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 영역을 정하는 건데 그래서 정한 게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 현황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소통하는 거죠. 소통은 뭐냐면 뭘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정책 기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야 니네 애로점이 뭐고 다 듣고 나서 정책 기조를 설정해가지고 이걸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설정해놓고 찾아가서 그거를 강요해요. 네. 이렇게 해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을 실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름뿐만 아니고 규정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 실질 내용도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중소기업이라는 게 지금 고용의 80%를 책임지고 있고 네. 이런 중소기업에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자 일단 중소기업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뒤에 남아야지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고. 네. 근데 마치 우리 저 기생충이 숙주를 죽이지 않듯이 기생충은 절대 숙주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 살아야 안에서.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숙주가 표현이 있어야 기생충이 그렇죠. 살아가는 그러니까 거니까. 표현이 잘못됐지만 어쨌든 상생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활성화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데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삼다 보니까 네. 중소기업이 죽어도 상관없다. 거기까지 신경 못 쓰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처음에요. 이 국정기획위가 처음에 출범할 때 완장찬 점령군이 되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뭐 약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려가 아니고 현실로 나왔죠. 네. 이게 사실은 가서 강요하고 있잖아요. 뭐 저번에 비정규직 전환해라라고 경총에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경총이 아직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반성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업계하고 소통한다고 가가지고는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자리 창출해라 네. 이렇게. 일자리 창출 안 하고 싶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업황이 활성화돼가지고 내 그 매출이 느는데 일자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창출하죠. 근데 이거를 일자리만 먼저 창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구조상에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기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네. 그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릴 경우에 네. 본인은 봉급을 40만 원 가져가게 되는 결과가 나온대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저도 편의점 점주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네. 그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시급을 10,000원을 보장해 주면은 자기들이 가져갈 게 없다. 역설이지만 네.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제 시급 고용을 창출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편의점이 망해버리면은 고용 창출은커녕 시급 이 대상자들조차도 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네.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저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말씀하세요. 제가 늘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경제 주체를 한 가정으로 보면은 네. 가정의 가장이 편의점 주인일 수 있고 그렇죠. 그 아들이 또 아르바이트 할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에서 가져가면 하나 뺏기고 한 가정을 단위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너무 세분화해서 봐요. 어떻게? 아르바이트생 따로, 그다음에 가장 따로. 네. 야 이렇게 보면은요 이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갑과 을로 나누잖아요. 사회를 자꾸 갑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자신이 갑도 되고 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게 특히 뭐 금, 수저, 은, 수저, 흑, 수저, 갑과 을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고용주와 피고용주 이러는데요. 제가 갑일 때가 있고 제가 을일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전 너무 나누고자 하는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말씀이 딱 맞아요. 한 가정 안에 그러니까 있다. 정치인들의 사실은 이분법? 정치공학적인 이런 이분법? 목적이 좀 있는 거죠. 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오늘 제가 딱 좋아하는 그 멘트를 하셨어요. 오늘 1점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 전입, 자백하면 면죄부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일부 흠결이 자진 신고되었다라고 되는데 일부 흠결? 일부 흠결? 우리 작가 선생님이 이거 일부 흠결이라고 보시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위장 전입과 자녀의 이종 국적. 이거 이종 국적 아니라니까요. 이거 미국 국적이라니까요.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의 운전 이력을 공개했는데요. 음주운전 문제로 과거 조국 수석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대요. 예. 네. 원래 그 공직사회에서 네. 공무원이 뭐 이런 류의 죄를 지었을 때는 네. 사실 사전에 자백하고 네. 의원 면직이 됩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청와대 정밀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치 공무원들이 의원 면직 되듯이 네.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조국 수석도 뭐 옛날에 강도 높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중대범죄거든요.
저는 살인 미수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른 건 어느 정도 또 그렇다지만 음주운전은요. 한 가정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앙에 다뤄지는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요 정가 때문에 공무원의 꿈은 승진이잖아요. 네. 그 승진이 100% 좌절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어떻게 최고위 공무원들을 그거 맞아요.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적용을 안 하면은 제가 말이 알고 안 되는 있는 거죠. 군인이 있었는데요. 대위였거든요. 네.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소령 승진이 진급이 힘들대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힘들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커 나가는데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대요. 마이너스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계속 승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대위에서 옷을 벗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전력이 없었다면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을 뻔한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음주운전이라는 전력 때문에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옛날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람이었는데 음, 왜 승진 못해서 옷 벗으려고 그랬더니 저는 흘러가듯이 얘기를 안 해요.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로 중대한데요. 자, 음주운전. 문재인 아니다. 대놓고 여쭤볼게요. 음주운전이 네. 혹시 경험 있으신 거 아, 아니죠? 저는 안 해요. 술 먹으면 운전대 안 잡습니다. 그게 아니죠. 술 먹으면 주무시잖아요. 아, 자요. 예. 정말 주무세요. 우리가 술을 다 아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아, 그게 체력이 달리는지 요즘엔 자더라고요. 나 스스로도 모르게 자요. 한 마리의 곰돌이처럼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기면증 있는 건 아니고요. 김현정은 네, 아니고. 그냥 술 딱 마시니까요.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조용히 이러고 탁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고위공직이 아주 적합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얘가 몸이 지 방어하는 것 같은데 아까 스타트 음주운전 내리는 그 거예요. 뭐 살인 미수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살인 미수하고 그 자살 예비죄 뭐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큰. 그러니까 예, 저는 해를 그래서 끼치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 법률가로서. 아니 사실 일단 위법이잖아요. 네, 그럼요. 위법이고 도로교통법 위반 죄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적절한 표현이신데 공무원들을 통솔할 위치에 있는 장관직들이잖아요. 네. 장관 이상직들인데 그럼요. 그러면 모범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못 올라가는데 떡하니 장관으로 탁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분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럼 논리적으로도 이러겠죠. 안 맞는 거예요. 쟤는 음주운전 했는데 이렇게 하겠죠? 또 하나는 음주운전은 습관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아요. 실제적으로 또 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말이 딱 맞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군대 옷 벗은 그 사람이요. 그 이후로 음주운전 3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습관이 맞는 것 맞네. 같은데요. 저 아까 조국 교수 조국 지금 네. 수석이시죠? 뭐 교수라고 말씀 하면 나왔는데 서운해할 수 있어요. 교수님도 조국 교수님이 아니 조국 수석, 민정수석. 저는 조국 교수님이 더 이게 발음하기가 좋은데 어찌됐든 그분이 옛날 미국 같으면 그 당시 이철성 그 경찰청장 때였어요. 네, 미국 맞아요. 같으면 청문회 대상도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 말은 본인이 한 뭐냐면 얘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사퇴한다 이런 소리예요. 나오지도 않는다. 그쵸. 예. 고사한다 이런 뜻인데. 그 민정수석이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넌 나오면 안 된다고.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게 공직자 검증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직자 검증하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기준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검증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까먹은 거죠. 아니면 까먹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특징이 좀 희한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자진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희한한 게요. 고백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고백은 사랑 고백 빼고는요. 다 나머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요. 변호사님. 어떤 아름다운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됐어요. 물론 총각이고요.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 여자분이 발을 이렇게 흔들면서 자기야 나 고백할 거 있어. 나 전자발찌 차고 있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안 만나죠. 못 만나죠. 고백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검증이라는 건요. 네. 뭘 밝혀내는 것만이 검증이 아니에요. 밝혀내서 기준을 적용해서 자격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까지 검증인데 지금 이분들은 해보니까 위장 전입 있어. 이거 검증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검증 기능이 없는 거죠. 자, 위원장님. 만약에 연애를 하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자기야 미안해. 나는 1200명을 사귀었었어. 고백. 참 좀 그렇죠. 고백이잖아요. 고백. 고백하면 다 통과되는 거 아닌가요? 고백이지만 그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수용이 참 어렵겠죠.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곱게 하시니? 오늘 위원장님이 뭔가가 딴 때와 다르게 아주 그냥 웃음으로 넘기십니다. 그다음 네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장고 끝에 문의 사람들로 채웠다. 청와대가 교육, 법무, 국방, 환경,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 1등 공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중에서 특히 김상곤 교육감 후보가 눈에 띄는데요. 무상급식, 무상버스, 무상. 공짜 좋아하면 뭐 되는지 아시죠? 공짜 좋아하면 망하는 거죠. 가게도 그렇고 국가도 네. 그렇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공짜라면 좋지 않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커피 한 잔 공짜로 줍니다 하면 벌써 이미 줄을 서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공짜로 줄 돈이 없어요 또. 아 그런 문제도 거들라니까. 발생하네요. 예. 곳간이 비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속 공짜를 주려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망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공짜 준다 그래요?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공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짜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의만 공짜죠. 실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갖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죠. 그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주머니에 나가서 아들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가정을 놓고 보면. 그러면 일단 아버지는 고생해도 아들은 공짜니까 좋은 거 근데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지 모르고 저 교육감이 주는 줄 알죠. 아들은 문제가 그거예요. 그건 문제네요. 예. 그런데 무상급식 공짜인데 나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거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버리잖아요, 그거. 그리고 버스 만약에 정말로 나는 버스를 안 타, 나는 딴 거 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비죠, 낭비. 걸어 다니는 사람은 버스를 탈 일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의 허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 복지라는 개념이 모자란 부분을 남는 부분 가서 떼다가 채워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모자라고 남는 거 고려함이 없이 똑같이 걷어다가 한다는 게 이거 네. 복지라고 볼 수가 없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항상 헷갈리던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학생은 교통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버스, 그 기차도 뭐 몇 킬로, 45킬로인가 몇 킬로까지 공짜 이런데 그 공짜가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 회비를 내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 학생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완전 공짜는 절대 아니고 또 세금이 그만큼 굉장히 높아요. 들여다보면 뭐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거죠. 근데 진짜 공짜 없어요. 정말. 자,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 후보 전교조 출신 아닙니까? 전교조 출신인지는 모르겠고요. 이분이 전교조하고 친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셨고 전교조에서. 이분이 전교조 창립할 때 사실 교수 노조를 주도적으로 밀어붙였던 인물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전교조에서 주력 멤버들은 중등 교사들이잖아요. 네. 교수들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창립 초기 멤버로 봐야 되겠죠.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화 교수 협의회 그렇죠. 네. 거기 이제 그렇죠. 이 회장도 하면서 이제 공식 기관으로서 이제 전교조의 교수 노조를 맡아서 창립했던 인물이죠. 근데 위원장님, 이거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아하실지 나빠하실지 제가 참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댓글에 위원장님 얼굴 속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있대요. 제가 이번에 대선 저 선거 유세하면서 제 얼굴을 그냥 딱 보면서 문재인하고 닮았대요. 제가 지금 댓글에 한 10개 넘게가 아니 제 거제도 선배인 거는 사실인데 네. 나를 동일시하지 말라고 나는 멀리 가고 싶다고. 같은 동양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웃 마을이에요. 친척은 아니죠? 예, 그럼요. 근데 사람들이 닮았다라고 그분은 북에서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 위원장님 요즘 팬이 되게 많아요. 댓글 속에 제가 처음에는 댓글을 이렇게 날라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팬이 너무 많아서 못 나르는데요. 그중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가장 좋았던 글은요. 위원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시면 이해도 쉽고 재밌기도 하고 정말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서 방송해 주세요 있었어요. 아유. 이게 마약 같아서요. 그런 문자 보거나 그런 댓글 보면요. 약간 뽕 맞은 것처럼 계속해서 방송을 하게 돼요. 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때문에. 기분 좋으시죠? 네. 네. 자, 5번째 뉴스인데요. 어이가 없기 짝이 없습니다. 탈북하려고 베트남 대사관에 전화를 하니까요. 업무가 끝났으니 나중에 전화하라고 했답니다. 자, 탈북하겠다고 전화를 하니까 업무가 끝났으니 나중에 전화하라. 2015년 1월 탈북했던
한진명 전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이 탈북하려고 베트남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당시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근무 시간이 끝나 담당 직원이 퇴근했으니 나중에 다시 걸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마도 외교관이 아니고 네. 그 제외 공간에 근무하는 행정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행정원의 답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네. 제가 주상하이 총영사할 때 우리 공간에도 네. 탈북자들을 11명 정도 네. 이 지하를 사실은 거의 아파트처럼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그 탈북자가 SOS를 쳤을 때는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장인 대사나 총영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대개 이제 이 제1 정무공사나 제1 부총영사는 외교부 출신이고요. 제2 정무공사나 제2 부총영사가 대개 국정원에 이제 국장급 인사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왜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사실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이 불친절하다 이 말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 대사관, 영사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예. 현실적으로 인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 상하이 총영사관 같은 경우는 외교관이 한 25명 되고 네. 행정원이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규모인데 엄청 많잖아요. 여기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대형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종의 소정부인데 민원을 해결하는 담당 영사들이 결국은 외교부 출신 교민 담당 영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에서 주재관으로 나온 그 대개 이제 경찰서장 출신들이 오는데 치안 영사들 한 2명 정도가 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담당 영사들이 그 업무가 상당히 가중하고 하나의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이 적극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자랑 좀 할게요. 외교부 사상 최초로 사실 전화로 하면은 항상 불통이거든요. 네. 라인은 제한이 돼 있고 네. 전화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오고 하니까 대응을 못 하니까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채팅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1대1 채팅 서비스를 해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1대1 대응을 하는 팀을 꾸려 가지고 외교부에서 성공 사례로 뽑혔던 그런 네. 경우인데 위원장님이 이때까지 이야기하실 때 제가 대부분 다 수긍을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만은 제가 수긍을 할 수 없는 게 예. 솔직히요. 우리나라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많은 업무를 의존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존인지 아시죠? 외교의 절반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근데 그 의존이 의전입니다. 뭐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면요.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의전을 시작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의전보다. 의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관광에 따라다닐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2010 상하이 엑스포 때 국회의원이 몇 명 왔는지 아세요? 그걸 잘 모르고요. 230명 왔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 말고요. 다른 나라에. 독일에서요. 독일에서 제가 있을 때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요. 왜 독일 쉬는 날 쉬고 한국 쉬는 날 같이 쉬냐고. 그렇죠. 유학생 입장에서 전화 걸어서 물으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쉬는 날이어서 같이 쉬는데요? 그리고 또 전화 걸면 독일 쉬는 날이어서 쉬는데요? 저도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또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 공간만 튄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사관과 영사관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 아예 국회의원 의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하세요. 네. 근데 꼭 외국에 도착하면 문자 오죠. 우리 대사관에서는 영사관에서는 제외 국민의 어쩌고 저쩌고 여행 가고 있는 국민의 무엇을 위해서 하고 문자 찍잖아요. 네. 그래서 정권 때마다 이제 특임 공간장 제도가 있거든요. 네. 정권 실세들이 가게 되면은 이제 대교민 그런 작업을 잘해요. 네. 되게 이제 외교부 출신들은 좀 까칠하잖아요. 귀족 정서가 상당히 강해서 네. 교민들하고 안 섞으려고 그러죠. 네. 왜냐하면 섞는 순간 위태로움을 느끼기 때문이고 어쨌건 일종의 야전 살인관으로서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전형적인 외교관들은 그런 야성이 없습니다. 제가 뭐 1등석이건 2등석이건 되게 높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참 불쌍한 모습을 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관과 영사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업무 끝났으니 나중에 전화하라는 거. 제가 이거 겪어본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입에서 혹시 저도 욕이 나올까 봐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이분 쌤, 이 편의점 업주는 하루 근무 시간이 엄청나던데. 그러니까 근데 아마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이분 개인의 문제라면 이 해당 직원을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멘트를 하니까 네. 시청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접대용 멘트 하지 말고 시원한 진짜 국민의 소리를 얘기해 달라고요. 자르세요 그래요. 그럼 자르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뉴스입니다. 통신 관련 매체에 요즘 계속 이런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폐지하라. 알뜰폰 업계만 완전히 고사되고 있다. 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요 공약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또 와이파이를 뭐 이렇게 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 사실 우리나라 핸드폰 가격 비싼 건 사실이에요. 독일에서는 제가 자꾸 독일을 비교하는 건 저는 살아본 곳이 생활을 해본 곳이 독일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는데요. 핸드폰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핸드폰 한 대가 약 100만 원. 물론 싼 것 있다고 치지만 기본적으로 새로 나오면은 뭐 100만 원인데 36개월 할부, 24개월 할부 이렇게 하고 그 있는데요. 안에 이자 붙는 거 모르시죠? 알아요. 아세요? 저 생각보다요 가격 물으면 다 알아요. 빠꿈이에요 별명이. 고리입니다. 아시죠? 고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자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행 이자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학생들도 그거 내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죠. 이 폭력 앞에. 폭력. 네. 암튼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료 폐지라고 하는 공약 이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막 던진 공약입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사실 뭐 통신업체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준국영기업 아닙니까? 네. 오만한 정부가 자기들 방식대로 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옛날에 지난번에 미래부 보고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통신요금 인하 의지가 네. 없는 사람들하고는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비토를 놨다가 다시 이제 길들여서 네. 새로운 안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래과학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볼 때는 사실은 이것이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그 서슬푸른 점령군인 국정자문위의 요구 앞에서도 사실은 꿋꿋하게 지켰는데 결국은 뭐 공무원이라는 게 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현실성 없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통신료가 내려가는 건 좋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좋죠. 네, 전반적으로 그 해당 산업 구조에서 미친 영향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유통 매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절차예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자문위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두 번째는 법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파를 쓰는 거니까 관련법을 만들어서 한번 규제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공약을 실현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자꾸만 책상에서 그냥 만들었던 빌공짜 그리고 약속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삐끄덕삐끄덕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언제나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었는데요.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고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람이다 먼저다라고 말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귀가 왠지 어지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라는 것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의 속내를 꼬치꼬치 파보는 뉴스 완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에서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뤄달라. 그리고 꼭꼭 탁 꼬집어달라.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라는 것이요, 참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와 가짜 그리고 속뜻을 다 알아보고 공부를 한 뒤에 뉴스를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역시 공부란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윤기찬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걸어다니는 네이버라고 했더니 또 네이버 싫다. 네이버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딕셔너리. 발음이 꾸지다고요. 네, 독일 발음이라서요. 발음이 굉장히 전 좀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고민 좀 해봐야죠. 사전 정기. 민족 정기를 좋아합니다. 아우 추워요 민족 정기. 아 저 사전이라는 별명 괜찮으시죠? 걸어다니는 사전. 뭐 저는 뭐 따르겠습니다. 아 근데 네이버 쓰지 말래요. 다음도 쓰면 안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안 되고 다음도 안 되니까 걸어다니는 포털 검색, 걸어다니는 포털. 검색 엔진. 좋아 검색 엔진 정기. 괜찮으십니까? 뭐 저야 뭐 네이버가 더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상관없습니다. 모시고 나가서 가르치겠습니다. 네이버 쓰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당의 비주얼 담당입니다. 윤기찬 변호사님인데요. 윤 변호사님, 네. 비주얼 담당 어떠십니까? 아닌데, 비주얼 글쎄요. 그 비주얼은 뭐 그렇게 생겼는데 네. 내용도 알찬데.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 작가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라고 안 해놓고 또 이렇게 표시를 딴 걸 해놨습니다. 첫 번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의 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맛을 봤기 때문에 네. 이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인 부대를 철저하게 비주류 인사들을 주류로 전면 배치해서 결국은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1순위로 강경화 아웃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도덕성은 둘째 치고서라도 능력 검증 테스트를 제가 봤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때 그래서 말씀하셨죠. 왜 아닌지를 말씀을 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100% 저 초기 그 내각 이 후보자들을 100%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권력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도덕성과 능력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이런 후보자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변호사님. 왜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오죠? 네, 변호사님. 지금 김상조 후보도 난간에 부딪히니까 뭐 외부에서 지지를 한다 그러고 성명이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당에서 왜 반대하냐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요. 왜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세웠던 본인의 그 기조 원칙과는 어긋나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글쎄 그 문 대통령과 지금 집권 세력이 스스로 네. 도덕적 우위에 있다 뭐 이런 바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개혁을 했던 그 시도했던 게 이제 막혔던 거. 네. 그래서 빨리빨리 본인들이 추진하겠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지금 국민에 의한 정치를 표방하시면서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어느 정도 가미되는 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촛불 민심을 살피고 뭐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지지선을 받고 이거 다 좋은데 그래서 진짜는 대의민주제가 사실 지금 근간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청문 절차가 왜 있습니까?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강제적 규정은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 법인 내에서 활동 영역을 정하는 건데 그래서 정한 게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 현황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소통하는 거죠. 소통은 뭐냐면 뭘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정책 기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야 니네 애로점이 뭐고 다 듣고 나서 정책 기조를 설정해가지고 이걸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설정해놓고 찾아가서 그거를 강요해요. 네. 이렇게 해라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을 실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름뿐만 아니고 규정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 실질 내용도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중소기업이라는 게 지금 고용의 80%를 책임지고 있고 네. 이런 중소기업에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자 일단 중소기업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뒤에 살아남아야지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고 네. 근데 마치
우리 저 기생충이 숙주를 죽이지 않듯이 기생충은 절대 숙주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 살아야 안에서.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숙주가 표현이 있어야 기생충이 그렇죠. 살아나는 그러니까 거니까. 표현이 잘못됐지만 어쨌든 상생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활성화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데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삼다 보니까 네. 중소기업이 죽어도 상관없다. 거기까지 신경 못 쓰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처음에요. 이 국정기획위가 처음에 출범할 때 점령군, 완장찬 점령군이 되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뭐 약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려가 아니고 현실로 나왔죠. 네. 이게 사실은 가서 강요하고 있잖아요. 뭐 저번에 비정규직 전환해라라고 경총에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경총이 아직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반성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업계하고 소통한다고 가가지고는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자리 창출해라 네. 이렇게. 일자리 창출 안 하고 싶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업황이 활성화돼가지고 내 그 매출이 느는데 일자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창출하죠. 근데 이거를 일자리만 먼저 창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구조상에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경화 구하기라는 제목인데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데요. 강경화 후보 구하기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와 관련해서 지도부를 만나 설득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자, 국민들은 너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강경화 후보를 구하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분명히 위장 전입에 대한 자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송송송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5가지 중에서 한 4가지를 퍼펙트하게 맞췄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너무 헷갈립니다. 누가 누군지도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자, 위원장님 왜 이렇게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문 대통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제시했던 도덕성 검증에도 네. 철저하게 네. 맞지 않는 인물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능력 검증도 제 선을 돌파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뒤에? 그러니까 왜 이래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뒤에는 이 DJ가 큰 틀에서 있다 봐야 되겠죠. 원래 DJ 대통령 통역 출신이고 두 번째는 가까이로는 반기문이 있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출신이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전직 외교부 장관 10인 정도가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해요? 다 반기문 사단이거든요. 여기에 그 송영순인가요? 네, 정민순 성민순. 그분도 했다면서요. 네, 그분은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 가서 왜 또 지지 선언을 해요? 큰 틀에서 반기문 사단인 거죠. 그 위로는 이제 한성수 전 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이제 멘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종화 전 외교부 장관도 시니어로서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고 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장관을 했던 유명한 김성한 장관 등등 뭐 전방위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춰서 국민들을 오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촛불 혁명에 맛을 들였잖아요. 외인 부대인 홍위병을 끌어들여서 현재 한단년도 도입했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제도를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한 원칙을 훼손한다 이걸 떠나서 이분들은 이미 국민들이나 대다수 야당이 3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강경화 그렇죠. 후보자 같은 네네. 경우는. 근데 밀어붙이는 이유가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도 그런 내연이 내부적인 사연이 있다면 더욱 안 되는 거고 네. 이분은 지금 유엔 공무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강경화 후보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나 외교 상황에 맞진 않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말이죠. 과거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과거 새누리당 여당인 시절에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요. 청문회만 하면은 아가가가 물어뜯었던 게 전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원칙주의적으로 했던 게 전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이렇게 뭔가 본인들이 세웠던 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기준이란 건 언제나 너와 내가 함께 지키는 게 기준이란 걸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중소기업들과도 소통 실패한 국정기획위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건립 이래 중소기업 지원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정권이 있느냐, 행복한 줄 아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겁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옛날에 산자부 외청이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 벤처부로 격상을 장관급으로 이제 격상을 시키겠다는 그런 저처를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를 사실 좀 보여준 거죠. 네. 근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체성을 보면 이게 네. 사실은 그 대통령령이거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그 법령, 영인데 네. 규정인데 대통령령이에요. 네.